자전거 타기 문손태 1년 2개월 만에 돌아와 본 집은 아버지의 술 냄새가 사라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로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가 집안 구석구석까지 더욱 찐득하게 배어든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송장 썩은 냄새처럼 지독한 고등어 비린내는 두꺼운 시멘트 벽과 신문지를 바른 천장, 국화꽃 무늬의 비닐 장판을 깐 보일러 방바닥 속에서까지 아우성을 치듯 내게 엄습해 왔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는 술 냄새 때문에 고등어 비린내가 이렇듯 집안에 골고루 퍼지지는 않았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로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가 집안을 장악하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집안은 고등어 비린내와 함께 온통 어머니의 세상이 된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술 냄새와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 속에서 자랐다. 고등어 비린내와 술 냄새를 한꺼번에 맡는다는 것은 토악질이 날 만큼 역겨운 일이었다. 어쩌면 술 냄새와 고등어 비린내는 내 뼛속까지 켜켜이 스며들어 내 의식까지도 녹여버렸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나는 그 냄새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집을 나갔는지도 몰랐다. 1년 2개월 만에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은 순전히 정미와 헤어지기 위해서였다. 도망쳐온 것이라고 해야 옳다. 정미한테 코를 꿰인 채 아버지처럼 비굴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를 맡는 편이 마음 편하다는 생각을 했다. 정미가 임신 사실을 알린 순간 나는 갑자기 아버지의 술 냄새와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가 한꺼번에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참을 수 없는 압박감을 느꼈다. 26세 적지 않은 나이에 중국집 철가방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제에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한평생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에 눌려 산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밟게 될 수밖에 없을 것만 같았다. 그때 나는 정미에게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낙태를 권해 보았지만 그녀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밤새도록 몸을 뒤척이며 잠을 설치다가 새벽 무렵에야 얼핏 눈을 붙인 나는 내장을 휘젓는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에 머리를 흔들며 깨어났다. 중구야, 그만 퍼자고 오늘은 네 아버지 자전거 좀 처분해라. 되는 대로 팔아서 삼거리 째보내 주막 외상 술값부터 갚어. 썩을 놈의 인사가 무신 놈의 외상 술을 그리도 허벌나게 퍼 마셨는가 모르겠어. 어머니가 벌컥 방문을 열고 서서 고등어 비린내를 확확 풍겨댔다. 어머니는 입에서까지도 고등어 비린내를 뿜어냈다. 아니,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얼마나 된다고 여태 외상 술값도 안 갚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날카로워진 것에 놀랐다. 이놈아, 내가 왜 너그 아버지 외상 술값을 갚아줘? 정말 너무하시네. 잘난 아들이 갚아주면 될 것 아니여. 후더운 6월인데도 어머니는 특특한 주색 스웨터에 어울리지 않게 노란 타월로 머리를 질끈 감쌌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았는데도 고등어 리어카를 끌고 행상 나갈 차비를 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내가 집을 나간 1년 전에도 고등어 비린내에 찌든 지금의 주색 스웨터 차림 그대로였다.
지금의 어머니 모습은 어쩌면 내가 유년 시절에 보았던 것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이 같은 억척은 결코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다. 어머니는 오직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두 딸을 위해 고등어 비린내를 풍기며 억척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였다. 하나뿐인 아들인 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 대해서 늘 서운한 감정을 갖고 있었고 서운한 감정은 자꾸만 나를 삐뚤어지게 만들었다. 이러다가는 나 역시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불안해질 때도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는 나를 볼 때마다 가장굿을 제대로 못하고 한사코 엇나가는 삶을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 때문에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하나뿐인 아들인 나에 대해서도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사는 것인지도 몰랐다. 사내 놈들은 개지랄 다 하고 삼시로도 저 잘났다고 큰소리랑 깨. 여자가 사내 놈들한테 괄시 안 당하고 살려면 돈을 많이 벌던가 사내 놈들보다 더 많이 배워야 혀. 애미가 비린내 풍김시로 이 고생에서 니년들을 대학과정 보내는 이유는 너희들은 애미같이 살지 말라는 거요. 언젠가 어머니가 두 딸한테 조단조단 타이르던 말이었다. 나는 햇살이 묶음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는 마루로 나와 고등어 상자를 실은 리어커를 밀고 서둘러 나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무연히 바라보았다. 꼴배기 싫은 너희 아버지 자전거 꼭 없애 불어라잉. 철 대문을 나가던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다시 당부했다. 활짝 열린 초록색 철 대문 밖으로 곧게 뚫린 고삿과 돌담 모퉁이 위로 뭉얼뭉얼 구름처럼 피어오른 보랏빛 오동꽃이 한눈에 들어왔다. 바람이 건듯 불어오자 집 뒤 대밤머리에서 상큼한 아카시아 꽃향기가 실려왔다. 그때 뒷산에서 꾀꼬리가 나무를 옮겨 다니며 낭자하게 울었다. 나는 새소리에 시선을 거두어 헛간 처마 밑에 놓아둔 아버지의 자전거를 보았다. 아버지의 유일한 유물이기도 한 낡은 짐바지 자전거는 만취한 아버지의 모습처럼 초라했다. 특히 녹슨 캐터필러의 쇠줄이 헐거워져 마치 한여름 쇠의 불알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언뜻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무겁게 늘어뜨린 어깨쪽지 사이로 여자처럼 가늘고 긴 목을 꾸겨 박은 채 비실거리다가 어머니한테 쓴소리 바가지로 들어가며 가까스로 술값을 구걸해서는 이내 봄비 맞은 푸성기처럼 빳빳하게 목을 추스르고 자전거에 오르던 아버지. 소주 한 병 값에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올리고 두 어깨를 흔들며 기운차게 페달을 밟고 주막을 향해 달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밟혀왔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얼마나 주먹 총질을 해대었던가. 나는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가 아버지의 자전거 가까이 다가갔다. 바퀴 살과 페달에 불긋불긋 쇠의 꽃이 피어 있었다. 나는 새카맣게 때가 낀 손잡이를 만져보았다. 손잡이에 코를 가까이 대보았더니 술냄새가 아닌 시지끈한 아버지의 땀냄새가 코 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보다 덜 역겨웠다. 손가락 굵기에 투박한 고무 밧줄이 여러 겹 친친 감겨있는 짐바지를 쓸어 보았다.
내가 사뭇 어렸을 때 아버지는 기분이 좋으면 나를 짐바지에 태우고 휘파람을 불며 강둑길을 달리곤 했었다. 그 무렵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죽은 듯 주눅이 들지 않았었다. 아버지의 자전거에 올라탄 나는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힘껏 페달을 밟았다. 빈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 넘쳤다. 갑자기 아버지가 되살아난 기분이 들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달려보고 싶어졌다. 어딘가 힘차게 달리고 나면 답답한 가슴이 조금은 뚫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혼자 아침을 챙겨 먹은 나는 서둘러 자전거를 타고 마을 사람들이 볼까봐 도망치듯 마을 안길을 빠져나왔다. 아버지도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설 때는 쫓기는 사람처럼 늘 불안하게 서두르곤 했었다. 아버지는 언제나 가족들과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특히 술값을 구걸할 때 외에는 되도록 어머니와 얼굴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싶었다. 내 기억에 아버지는 낡은 짐바지에 자전거 위가 아니면 강둑길이나 주막에 찌그러진 자판에 앉아있기 마련이었다. 6월의 넉넉한 아침 햇살이 마을 앞 초록빛 느티나무 밑에 꽃가루처럼 흠뻑 쏟아졌다. 나는 바람에 실려온 아카시아 꽃향기를 맡으며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 큰 길로 달렸다. 비석 거리를 지나 버스 정류소가 있는 삼거리 째본의 주막 앞을 그대로 달렸다. 째본의 주막에 오래된 밤색 주렴을 걷고 들어서면 아버지가 구석자리에 찌그러진 나무 의자에 홀로 어깨를 떨구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삼거리를 지나 오동나무 숲 모퉁이를 안고 돌았다. 오동나무 꽃향기가 살갗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드는 기분을 느꼈다. 오동나무 꽃향기는 정미와 나란히 누워 있을 때 그녀의 머리 곁에서 풍기는 냄새처럼 은은하고 향긋했다. 정미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던 날에도 나는 그녀의 자취방에서 그녀와 함께 나란히 누워 오동 꽃향기 같은 그녀의 촉촉한 머리칼 냄새를 맡으며 쫀득한 잠을 이루었다. 그날 아침 밥상에 고등어 구이가 올라왔다. 나팔 꽃무늬의 흰 접시 위에 고등어 구이를 보는 순간 울컥 창자가 뒤틀리면서 토악질이 나올 것만 같아 두 손바닥으로 입과 코를 쥐어 막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나를 지켜보고 있던 정미가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 막으며 헛구역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정미 역시 나처럼 고등어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만 알았다. 그런데 뜻밖의 그녀의 입에서 임신했다는 말이 나왔고 나는 끝내 입을 쥐어 막은 채 대문에 딸린 화장실로 줄다름치게 되었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읍내에 있는 중앙초등학교를 향해 달렸다. 어제 저녁 터미널에서 중학교 동창 순식이를 만나 그로부터 오늘 군민대항 자전거 경주가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의 자전거를 떠올렸고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심했다. 솔직하게 말해서 상금이 탐났다. 그 돈이면 정미한테 낙태 비용을 보내고도 아버지의 외상 술값까지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정미한테 낙태 수술비를 보낸다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산술적으로 깨끗하게 끝낸다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대회 출발점인 중앙초등학교는 읍내 초입에 있다. 교문 앞에는
제3회 군민 실용 자전거 경주 대회 플래카드가 진 녹색으로 눈부신 미루나무 가로수 사이에서 가볍게 펄럭였다. 운동장에는 벌써 50명쯤 되어 보이는 참가 선수들이 플라타너스 그늘 밑에 띄엄띄엄 모여 있었다. 대부분 진바지 자전거였으며 어쩌다가 경주용 자전거와 헬멧에 경주 복장을 제대로 갖춘 젊은이들도 몇 명 눈에 띄었다. 운동장 안으로 들어선 나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하고 주변을 살펴보다가 철쭉꽃이 우북하게 피어있는 교사 옆 화단 쪽으로 갔다. 그곳 화단 뒤에는 내가 2학년 때 공부했던 교실이 있었다. 나는 자전거를 세워놓고 까치발을 하여 교실 안을 들여다보았다. 생각보다 교실이 너무 좁은 것을 보고 놀랐다. 2학년이 된 지 한 달쯤 되던 날이었다. 수업 중에 어머니가 고등어 리어커까지 학교에 끌고 와서는 불쑥 교실 안으로 들어서며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다급하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다. 아이들은 키들거리면서 고등어 비린내 때문에 일제히 코를 쥐어맞고 나를 찔러보았다. 정말이지 나는 얼마나 창피했던지 책상 밑으로 숨고 싶었다. 그때 우격다짐으로 나를 복도로 끌어낸 어머니는 읍내 주막을 다 뒤져서라도 당장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했다. 그날 할머니 제삿날인데도 이틀 전에 나간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불똥이 나에게로 떨어진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다. 가방을 챙겨 메고 읍내 술집을 모조리 뒤지고 다닌 끝에 터미널 앞 난촌의 주막에서 아버지의 자전거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난촌의 안방에서 화투를 벌이고 있었다. 내 생각에 그 무렵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남긴 얼마 안 되는 절골의 천수답 다랑이와 마을 뒤 대밭이며 밤나무 밭을 솔레솔레 팔아서 옹골지게 쓰던 때라 아직은 어머니 앞에서 기가 팔팔했던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에게 그날이 할머니 제삿날임을 알렸지만 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해지기 전에 돌아갈 테니 먼저 가라는 말을 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나 나는 집에 돌아가지 않고 난촌의 주막 앞에서 아버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아버지는 날이 어두컴컴해서야 휘주근한 몰골로 주막을 나오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느냐고 벌컥 화부터 냈다. 나는 아버지가 노름에서 돈을 잃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짐바지에 태운 아버지는 말없이 페달을 밟았다. 나는 용기를 내어 왜 이틀 동안이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너그 엄니 비린내가 너무너무 싫다. 너그 엄니 옆에 있으면 비린내 땜시 숨을 못 쉬겠어. 속이 느글거림시러 생머리가 아프단다. 너는 엄니 고등어 비린내가 좋으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카악 여러 차례 가래침을 우려내더니 고개를 돌리고는 어둠이 묻어오고 있는 허공을 향해 멀리 뱉었다. 그래도 엄니가 비린내 핑김시로 생선 장사해서 번 돈으로 우리 5 식구가 묵고 살지 않남요? 엄니 아니면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리겠어요? 아버지는 돈을 쓰기만 했지 벌지는 못하지 않아요. 나도 너그 엄니 고생하는 거 안다. 그런데도 비린내는 참말로 싫다. 싫은 것이 아니고 무섭기까지 하단다. 아버지는
너그 엄니가 사람이 아니고 고등어로만 보인단께. 돈만 알고 능력 없는 남편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썩은 고등어 말이여. 그까짓 비린내 하나 못 참어요? 내 말에 아버지는 흘끔 나를 돌아보더니 아무 말도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버그러진 것은 순전히 고등어 비린내 때문인 것 같았다. 그 지독한 비린내 때문에 아버지는 잠시도 어머니 옆에 있고 싶지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처럼 어머니의 고등어 비린내가 지겹도록 싫었다. 그런데도 두 여동생은 어머니의 비린내를 싫어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두 누이 동생은 우리 부자와는 달리 고등어 자반도 잘 먹었다. 내가 철쭉 화단 옆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아버지 생각을 떠올리고 있을 때 순식이가 자전거를 타고 느릿느릿 운동장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그는 곧 나를 발견하고 버릇처럼 터 끝을 쳐들어 올리며 목청껏 내 이름을 불렀다. 너 그 고물 짐바지 자전거로 우승하겠다고 나한테 큰 소리 쳤냐? 순식이가 낡은 아버지의 자전거를 발로 툭툭 차며 얄밉게 빈정거렸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거금을 주고 새 자전거를 샀노라고 어깨를 흔들어 대며 한껏 뻐겼다. 얌마, 자전거는 말이야 바퀴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두 다리 힘으로 달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하긴 고물 짐발이 자전거를 끌고 온 참가자들이 많네 뭐. 저기 짜짜루 철가방도, 주유소 미스터 손도, 또 저기 프로판가스 배달 아저씨, 그리고 우체국 배달부도 보이네. 그렇지만 짐발이 고물 자전거로는 안 되지. 순식은 여전히 실실 웃으며 빈정거리고 있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20리도 더 되는 먼 길을 자전거로 통학을 했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에는 자신을 갖고 있는 듯 싶었다. 하긴 나도 그의 자전거 타는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터였다. 나는 중학교 때 자전거를 갖고 있는 그가 무척 부러웠다. 내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준 것도 그였다. 나는 하굣길에 그의 자전거를 타보기 위해 온종일 그에게 아첨을 떨 때도 있었다. 그를 뒤에 태우고 핸들을 잡은 나는 하늘로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으로 쌩쌩 휘파람을 불며 페달을 밟았다. 그 무렵 나는 자전거를 타고 싶어 몸살이 날 정도였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칠판에서 자전거 바퀴가 마구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도 먹지 않고 꼭두 새벽에 아버지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학교에 갔다. 나는 아무도 없는 이른 아침 학교 운동장에 팬티가 땀에 젖도록 돌고 또 돌았다. 그날 저녁 여느 때보다 늦게 집에 돌아간 나는 아버지로부터 코피가 터지도록 주먹 뺨을 얻어맞았다. 그 후부터 나는 아버지의 자전거에 손도 대지 않았다.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로도 아버지의 자전거는 한 번도 타지 않았다. 집을 나가 광주에서 철가방 노릇을 하면서 두 무릎의 인대가 늘어질 정도로 원 없이 자전거를 탔다. 중국집에는 배달용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지만 나는 고집스럽게 자전거만을 이용했다. 잠시 후 간단한 개회식이 있었고 호루라기 소리를 신호로 운동장 구령대 앞에 두 줄로 늘어서 있던 참가자들이 일제히 교정을 빠져나갔다.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좁은 교문을 빠져나가느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순식은 날렵하게 교문을 빠져나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무리들 속에 뒤엉키고 말았다. 여기저기서 욕짓거리와 함께 비키라는 소리가 총알처럼 터져 나왔다. 나는 중간쯤에서 간신히 교문을 빠져나가 직선으로 곱게 뻗은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을 힘차게 달렸다. 가로수길을 빠져나가면 새로 뚫린 4차원의 읍내 우회 도로와 만나게 된다. 경주 코스는 우회 도로를 지나 다리를 건너기 직전 우리 마을 쪽으로 잘 다듬어진 강둑길을 4km쯤 달리다가 주유소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 읍내 시가지를 관통해서 돌아오는 길이다. 얼추 15km는 됨직한 거리이다. 4차원 우회 도로에 접어들면서부터 나는 20명쯤 되는 선두 대열에 낄 수가 있었다. 순식은 맨 앞에서 달렸고 그 뒤를 헬멧 무리들이 여유 있게 따랐다. 나는 아버지의 자전거가 워낙 고물이라서 페달이 뻑뻑했지만 참나무 토막처럼 튼튼한 두 다리에 힘을 믿었다. 비포장 도로인 강둑에 이르자 선두를 달리던 경주용 자전거 무리가 차츰 뒤로 처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을 추월하기 위해 엉덩이를 축혀 올리고 페달을 밟은 두 다리에 힘을 모았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기에는 경주용 자전거보다 짐바지 자전거가 한결 능률적이었다. 나는 어렵지 않게 그들을 따돌리고 순식과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선두 그룹에 진입할 수 있었다. 자전거가 지나갈 때마다 뚝길 양편에 눈처럼 우북하게 뒤덮인 흰 개망초 꽃이 물결처럼 잔잔하게 일렁였다. 개망초 꽃바다 사이사이로 노란 애기 똥풀꽃과 엷은 자색의 엉겅퀴 꽃이 살며시 고개를 내밀기도 했다. 이따금씩 강바람이 불어와 이마에 땀을 식혀주어 기분이 좋았다. 그날 아버지는 자전거와 함께 강둑길 망초 꽃밭에 벌러덩 쓰러져 있었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초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었다. 그날도 나는 할아버지 제삿날이라면서 아버지를 찾아오라는 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읍내의 주막을 모두 기웃거린 끝에 술에 취해 입을 벌린 채 강둑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나는 뚝 아래 늙은 팽나무 밑동에 거꾸로 처박혀 있는 자전거를 가까스로 뚝 위로 끌어올려 놓고 나서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나는 초여름에 땡볕을 받고 앉아서 망초 꽃잎처럼 창백한 얼굴로 잠이 든 아버지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근육질에 핏기가 없는 아버지의 얼굴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지치고 고단해 보였다. 지친 삶의 끝자락을 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서글퍼졌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절망적인 얼굴이었다. 그 무렵 아버지는 난초 때문에 크게 낙담하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밤나무 밭을 팔아서 난초한테 가게집을 사주었는데 난초가 아버지 몰래 집을 팔고 행방을 감추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어머니 이야기로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몇 날 동안 난초를 찾아 근동을 헤맸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는 더욱 크게 버그러졌고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아버지와 나는 처음으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뚝길에 함께 있었다. 갑자기 땡볕이 구름 뒤로 자취를 감추자 서서히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후두둑 소나기가 건조한 강둑길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돌이 깨지를 하듯 도들겨댔다. 소나기 빗방울에 놀라 벌떡 일어난 아버지는 나를 발견하고는 바보처럼 어색하게 씩 웃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웃음이 너무 싫었다. 차라리 화를 내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았다. 삽시간에 아버지와 나는 흥건하게 비에 젖고 말았다. 나는 머리에 떨어진 빗방울이 아버지 얼굴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있었다. 어이 시원하다. 시원해서 좋자. 아버지는 흠씬 젖은 옷 걱정은 하지도 않고 손으로 얼굴에 흘러내리는 빗물을 거푸 훔쳐 뿌리며 말했다. 빨랑 집에 가요. 나는 자신도 모르게 약간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에게 그런 말투는 처음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고 벌름벌름 웃으며 빗방울이 쏟아지는 하늘만 쳐다보았다. 애비는 집에 가고 잡지 않다. 난초 찾아서 돈 받아내려고요? 나는 용기를 내어 따지듯 물었다. 시방, 돈이 문제가 아니여. 애비가 찾는 거는 돈이 아니란 말이여. 엄니가 그 여자한테 사기 당했다고 하던디요? 그 여자 나쁜 여자 아니다. 묵고 살라고 술장시는 해도 근본이 착한 여자여. 그 여자는 내가 잘 안다. 애비하고 그 여자는 국민학교 동창생이여. 어렸을 적부터 우리는 이 뚝길에서 수도 없이 만났어.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좋아한 사이여. 아들이 하나 있는디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 있다더라. 필시 그 아들놈 살리려고 급작히 돈이 필요했던 것일게다. 무슨 말 못할 만치 급한 사정이 있는 것이 분명히요. 아버지 그만 가요. 오늘이 할아버지 제삿날이란께요. 애비는 우리 엄니 옆에 가서 실컷 잠이나 자고 잡구나. 애비는 멀리 떠나고 잡단다. 아버지는 그 말만을 남기고는 자전거를 타고 소나기 빗줄기 속으로 추적추적 사라져 버렸다. 나는 아버지를 붙잡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집에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3년 후였다. 완전한 거지꼴에 병색이 짙어 보이는 아버지는 그래도 끝까지 자전거만은 버리지 않고 타고 왔었다. 어머니 말 맞다나 아마 그 3년 동안 아버지는 난초의 행방을 찾아 방방곡곡을 헤맸는지도 몰랐다. 내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순간에 순식은 나를 앞서 저만큼 달려가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나 나보다 앞서 달렸다. 뒤를 돌아다 보았더니 헬멧 무리들도 나를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 페달을 밟은 다리에 힘을 주었다. 씩씩거리며 순식을 앞질렀다. 나는 순식을 10여 미터쯤 뒤로 하고 필사적으로 선두를 지켰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1등을 해야 정미한테 수술비도 보내고 아버지 외상 술값도 갚아드리죠. 1등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비포장 뚝길이 행운을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이 뚝길을 걸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고 아버지를 떠올릴 때는 낡은 짐바지 자전거와 강뚝길이 생각났다. 아버지는 인생의 반을 이 뚝길에서 보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한테 멸시를 당하거나 술에 취해 기분이 살아날 때도 아버지는
낡은 자전거와 함께 이 뚝길에 있었다. 언젠가 정미가 내 부모에 대해서 관심 있게 물어보았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부터는 줄곧 식당 주방에서 일하면서 혼자 살아온 정미로서는 당연히 내 가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었다. 아버지는 언젠가 내게 자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셨어. 그나마 아버지한테는 낡은 자전거가 큰 위안이 되었을 거야. 아버지는 언제나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으니까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었겠지. 나는 정미한테 아버지의 자전거와 뚝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머니 이야기는 하고 싶지가 않았다. 정미는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없는 대신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뚝길을 나와 함께 걸어보고 싶다고 했다. 이제는 정미와 함께 이 길을 걸을 수 없음이 슬펐다. 어느 사이엔가 순식이 나를 추월하기 위해 바짝 따라붙고 있었다. 나는 두 길 어느 지점쯤 달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 야트막한 산들이 갈매빛으로 출렁이는 강 하류 쪽을 바라보고 나서 시선을 뚝길 아래로 천천히 던졌다. 아버지의 자전거가 거꾸로 처박혀 있었던 늙은 팽나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팽나무는 오히려 더 작아진 것처럼 보였다. 나는 힘차게 페달을 돌리면서도 눈길은 여전히 뚝길 아래 팽나무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뚝길 아래 경사진 곳, 망초꽃 무더기 속에 낡은 밤색 바지에 목깃이 히치히치 달아빠진 오래된 흰 와이셔츠 차림의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벌렁 누워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엉겁결에 페달을 멈추고 말았고 순간 자전거는 방향을 잃고 뒤뚱거리다가 뚝 아래로 곤두박질 쳤다. 나는 자전거와 함께 늙은 팽나무 밑동에 처박혔다. 이마가 찢어지고 오른쪽 팔꿈치에서 피가 조금 흘렀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입지 않았다. 나는 곧 뚝 위로 자전거를 끌어올렸다. 순식과 헬멧 무리들은 이내 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먼 거리에 있었다. 나는 다시 달릴 생각은 않고 뚝길 옆 망초꽃 무더기 위에 퍼질러 앉아 있었다. 1등을 놓치게 된 아쉬움보다는 하필이면 아버지가 넘어진 그 지점에서 내가 다시 넘어졌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다. 아버지의 환영에 놀라 엉겁결에 페달을 멈춘 것은 분명 나의 실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뚝길로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마다 아버지는 늙은 팽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았다. 아버지는 팽나무 그늘 밑에 앉아서 하염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군대에 입대하기 전날에도 아버지는 소주 한 병과 오징어 한 마리를 사들고 나와 함께 이 팽나무 밑에 왔었다. 그 무렵 아버지는 몸이 쇠진할 대로 쇠진하여 바깥 출입도 제대로 못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짐바지에 타게 하고 한사코 자신이 자전거를 운전하겠다고 하여 뚝길까지 왔다. 아버지는 내게 일회용 종이컵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며 마시라고 했고 나는 살짝 돌아 앉아서 단숨에 들이켰다.
너 대신에 네 누이 동생들을 대학에 보낸 너그 엄마를 너무 원망 마라. 아매도 너그 엄니 생각에는 사내 대장부는 이 험한 세상 어디다 내놔도 지 앞가림을 허는디 딸년들은 잘 가르쳐 놔야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인께. 아버지는 그때 내게 처음으로 띄엄띄엄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 엄니 아버지 원망하지 않아요. 대학은 제 스스로 포기했잖아요. 저는 공부에는 소질이 없어요. 애비는 네가 걱정된다. 아버지는 그날 소주 한 컵을 여러 차례 나누어 가까스로 비웠다. 그렇게 좋아하던 술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자 목울대가 후끈 달아오르면서 가슴이 메어왔다. 제대를 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겨릅처럼 뼈만 앙상해져서 가까스로 화장실 출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이 탈진해 있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뚝길에 나가보고 싶다면서 데려다 달라고 어린 아이처럼 졸랐다. 나는 장롱을 뒤져 아버지가 좋아한 흰 와이셔츠에 밤색 바지를 입힌 다음 자전거에 태우고 뚝길로 나왔다. 아버지는 팽나무에서 가까운 곳에 이르자 내려 달라고 했다. 우리는 팽나무 밑에서 쉬었다. 나무 그늘이 물속에 드리워져 있었기에 우리들은 땡볕 속에 앉아 있어야만 했다. 세상 참 아름답구나. 이 풀도 저 구름도 이 아름다운 세상을 헛살고 말았구나. 중얼거리듯 말한 후 아버지는 앉아 있기에도 힘이 들었는지 눈을 감은 채 풀을 깔고 하늘을 향해 반듯하게 누웠다. 아버지는 헐끈거리며 어깨로 숨을 쉬었다. 나는 숨쉬기가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가쁘게 팔딱거리는 아버지의 가슴을 오랫동안 내려다 보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무력감을 뼈저리게 절감했다. 다만 아버지의 머리맡으로 바짝 다가앉아서 아버지의 얼굴에 햇볕을 가릴 수 있을 정도의 그림자를 만들어 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갑자기 아버지가 번쩍 눈을 뜨고는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 보았다. 너한테 줄 것이라고는 고물 자전거 한 대뿐이어서 참말로 미안하다. 갖고 싶으면 가지거라. 한 가지 해줄 말이 있다. 인생은 자전거 타기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거라. 자전거는 타다가 넘어지면 얼마든지 다시 일으켜서 탈 수 있지만도 인생은 한 번 넘어지면 끝장이다. 아버지는 말을 마치고 나서 숨을 길게 몰아쉬더니 일어나 앉아있고 싶다고 했다. 나는 아버지의 양 어깨죽지 밑에 팔을 넣어 일으킨 다음 뒤에서 등을 받쳐주었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하루의 마지막 햇살이 사그라치는 하늘과 강물을 번갈아 보았다. 내 잘못은 자전거를 나 혼자만 타려고 한 것이었다. 한 번도 너그 엄니를 태우지 않았던 것이 후회스럽구나. 너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타야 한다.
그것이 인생이여.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이 강하게 가슴을 쳤다. 나는 강둑 어디에선가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 벌떡 일어섰다. 내게 자전거 한 대를 남기고 세상을 뜬 아버지와 평생 고등어 비린내를 풍기며 사는 어머니, 나를 무시하고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하는 두 누이 동생의 얼굴이 커다랗게 떠올랐다. 그들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나야말로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 소중한 것들을 잊은 채 할 일 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서둘러 자전거에 올라타 오던 길을 되돌아서 달리기 시작했다. 엉덩이를 축혀 올리고 경주를 할 때보다 더욱 힘차게 페달을 돌렸다. 팔꿈치가 욱신거렸지만 그까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읍에 가까이 이르자 공중전화 부스부터 찾았다. 휴대용 전화가 없다는 게 처음으로 아쉬웠다. 나는 정미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의 자전거에 태우고 함께 뚝길을 달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가로수길 끄트머리 쪽에서 꼬린 지점을 향해 달려오는 선수들이 희끗희끗 보였다.